게 아니라 가치를 내는. 그게 투자하는,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모든 게 전 투자라고 생각해요. 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도 밤늦게 갔더니, 지난주에도 밤늦게 갔더니 집에 이런 강연 끝나고 아내가 이것만 입고 다니는지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옷을 하나 입어보래요. 하나 샀대요. 그래서 입어봤더니 안 어울려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샀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싸서 샀대요. 세일 엄청나게 해줘서. 집안 교육도 안 돼요. 안 입을 건데 왜 사냐고요. 가격이 중요해. 그러니까 세일한다고 막 사면 안 되잖아. 안 입을 거. 여러분 한번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옷들이 그렇게 있나. 거기서부터 투자는 시작됩니다.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시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식은 내가 투자 판단할 때 이럴 때 투자하는 거거든요. 가치가 가격보다 클 때, 그죠? 가격은 고정돼 있고 가치는 내가 계산해내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없잖아요. 가치를.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 이 가치를, 밸류를 측정하는 일을 20년 넘게 해왔단 말이죠. 그게 애널리스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기업의 미래를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평가할 때도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가치를 평가할 때 너 어디 행신동에 아파트가 어디 있어? 몇 평이야? 물어보죠. 그건 자산에 대한 평가 방식. 그런데 그거 더하기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직업이 뭐예요? 뭘 잘해요? 그리고 지금 어떤 회사에 다녀요?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회사를 평가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이 두 가지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밸류를 측정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뭐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살림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주가만 2배가 올랐어요. 야, 이거 거품 아니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계산하는 게 바로 PBR이라는 건데, 지금 한국의 코스피가 지수가 2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자산을 평가하면, 쉽게 말하면 자산을 평가하면 가장 싸요. 가장 싸요. 2배가 올랐는데.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자, 물건이 싼 거는 이유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이유가 고정되어 있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평가된 이유가 만약 바뀔 수 있다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대만처럼만 가도 코스피 지수는 많이 갈 거예요. 대만 여행 가보셨어요? 거기 우리나라보다 엄청 좋아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런데 주식은 2배가, 어떤 차이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그 차이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주식, 가장 좋은 주가입니다. 회사입니다. 어디요? 애플입니다. 최근 10년간 주가가 880% 올랐고 9배가 오른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 이걸 보여드리면 아유, 이때 아이폰 말고 내가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자, 애플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당연히 기업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잖아요. 10년 동안 애플은 매출이 3, 4배가 증가했고 이익도 그만큼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러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자산이 많아졌을까요? 줄었을까요? 당연히 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막 돈 벌면은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현금도 갖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산 키우려고? 애플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특히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은 반토막이 이상하죠. 어디 갔을까?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자사주를 10년 동안 6천억 달러가 넘는 걸 사서 소각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니까 돈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회사라, 이게 좋은 기업, 이래야 주가가 오른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속아왔어요. 좋은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서 예금하고 건물 짓고 그래서 삐까뻔쩍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돈을 버는 걸 나눠주는 회사가 바로 진짜 좋은 주식회사고 진짜 좋은 회사고, 그래야 주가가 10배 오른다.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현금만 120%.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주가가 오르? 자산이 줄어야 되는데 자산을 계속 늘려만 와. 투자도 안 해요. 배당도 안 해줘. 자사주도 안 사. 그런 관행이 엄청나게 쌓여왔다. 그러다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걸 한번 볼게요. 네, 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다시 정리해드리면 왜 저평가가 돼 있냐? 그건 뭐냐면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쌓아놓기만 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평가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상법을 바꾸고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그리고 시장을 정상화시켜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 투자자들한테 나가고 투자가 확대되고 이러면 저평가가 해소될 거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가 향후에도 계속 오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 계좌 막 보여주고 이렇게 투자해라 이런 나라 보셨어요? 못 보셨을걸요? 그러면 뭐 주식 투자 공화국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있어요. 그 과정, 저평가가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큰 경제 성장을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선순환입니다. 자, 보세요. 기업이 배당을 막 증가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소득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가 증가해요. 그러면 또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업들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주가가 올라요. 주가가 오르면 여러분들의 부가 또 증가하죠. 그죠?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니까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또 수많은 혁신기업들이 나와서 또 쉽게 말해서 무이자로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일을 하겠다. 이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장 잘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뭘 했다? 주식 대중화고. 1980년대, 197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금리는 엄청나게 오르고 그리고 유가가 오일 쇼크 때문에 유가가 폭등하는 물가는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이런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 근데 미국의 정부가 뭘 하냐면 401k라는 연금 등을 활용해서 국민들한테 주식 투자를 권장하기 시작합니다. 황당하죠. 그죠? 경제가 어려운데 주식 투자를 하래요. 그런데 연금으로 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산 거예요. 셋째 혜택도 주고. 그런데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기업들이 배당을 지키면서 가계의 부가 증가하고 그게 또 소비 증가로 이어져서 미국의 기업들이 좋아지고 그래서 골드락스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중산층은요 우리나라처럼 뭐 부동산이 70% 80% 없어요. 주식이 거의 70%예요. 그런데 그 주식이 10년 전보다 다 5, 6배가 올랐다고. 엄청나게 중산층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탄탄한 거예요. 그 출발이 사실은 어쩌면 주식 투자에 있어. 그걸 어쩌면 대한민국이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경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내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성장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경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경제도 있어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1,000원이 있고 상대방이 1,000원이 있으면 1,000원을 서로 바꿔 가지기만 해도 경제는 성장해요. 이건 새로운 부의 창출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가게한테 주는 거죠. 사실은요.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게가 다시 돈을 쓰면서 그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기업한테 가죠. 아까 그 문제예요. 교환의 문제. 이 속도가 빨라지면 경제는 성장하게 돼요. 한국은 이 경제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가 성장하지 않잖아요. 저성장해요. 그러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제에서 벗어나는 게 운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저성장을 극복할 거냐? 많이 교환하면 돼요. 우리 그 한복판의 주식시장에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주식 투자하세요. 주식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만 듣고 있으니까 이 큰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이 왜 지금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왜 자꾸 주식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안 돌아가요. 그잖아요. 배당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주주가 돼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대중이, 시민이 주주가 돼요. 돈 많은 사람만 주주가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분들 미워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 여기 배당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백사로 가겠죠. 그게 경제에 뭐 도움이.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자는 자산과 투자물을 극히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데 반해 그만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필요하지도 않는 TV와 자동차를 산다. 자본주의 윤리와 소비지상주의 윤리는 동전의 학문이다. 이 동전에는 두 계율이 새겨져 있다. 부자의 지상 계율은 투자하라. 나머지 사람들 모두의 계율은 구매하고 소비하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 카톡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과 가장 많이 하는 대화가 뭔지 아세요? 맨날 돈 쓰는 얘기예요.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이거 싸 보이지 않아? 이거 좋아 보이지 않아? 주말에 여기 갈까? 여러분들이 돈 안 쓰셔도 우리나라 경제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투자로 방향 전환을 해요. 그게 어쩌면 장기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죠.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또 이따 질문하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예, 요점이 팍 들어왔죠? 저는 왔는데 모두가 투자자가 되자. 그래도 뭔가 조금 남죠? 예, 궁금한 것들이 있죠?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번 타자를 모시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지금 안진걸 TV에서도 직접 생중계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민생경제 전도사이십니다. 또 뭘 들고 오셨네? 예. 자, 그러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이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박사님을 여기서 만납니다. 아니,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서 이제 코스피 5천, 오늘은 5,300까지 했던데, 광순의 복덕방 대표인데 광순의 주식방으로 이렇게 대표님 이름 바꾸면 안 되죠? 가끔은 너무 우리 부동산 투기 근절의 전도사잖아요.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근데 주식 애널리스트로 막 아시아상 휩쓸고 그러셔가지고 최근에는 광순의 주식방 대표로 제가 부릅니다. 근데 원래 같이 오려고 했던 삼선 고양시원 출신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있습니다. 부릉부릉 시동쌤, 가수로 데뷔했다 실패하고 우리 고양시원으로 살아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저희들이 쓴 대한경제 부흥회보다, 대한경제 부흥회는 이광수 대표님하고 박시동 선생님하고 제가 윤석열 정권 때 이 나쁜 정권이 끝나야 경제도 살아나겠구나. 경제는 정치랑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정권이 좋은 정부로 바뀌면 코스피 5천 온다고 최초로 얘기한 책이 대한경제 부흥회입니다. 지금 밖에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영하 부대변인님의 지금부터 진짜 자치인가요? 지금부터 진짜 자치 책과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좀 사주시고, 출판사들 어려운 거 아시죠? 언제부터 어려웠을까요? 출판사들이 언제 제일 어려웠을까요? 정치랑 경제나 우리가 하는 평범한 사업이 중대하게 영향이 있다는 것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는데, 출판사들이 가장 어려웠던 때는 12.3 비상계엄 직후 이후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그때 책을 사서 보고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이놈이 감히 이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불법 폭동 비상계엄이라냐면서 다 책을 안 보고 전부 TV 뉴스와 유튜브를 보게 된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매불쇼 있잖아요. 매불쇼는 윤석열 탄핵 선고한 날 동시 접속이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MBC보다 더 큰 시청률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막 여러 가지로 바뀌죠. 그렇죠? AI도 그렇고. 그래서 출판사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다시 시대가 조금 진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한경제부에도 이거 지금부터 진짜 자치도. 근데 이 박시동 선생님이 이광수가 얘기한 코스피 5천을 넘어서 야 정말 센스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곧 내요. 우리 지하인 출판사에서 코스피 1만 넥스트 레벨이에요. 이제 5천도 옛 이야기다. 이거 제가 나눠드릴게요. 한번 봐보시죠. 선생님 좀 나눠주시면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상당히 시류에 약사 빠른 듯한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정말 누가 7개월 만에 코스피 5천이 될 줄 알았습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뭐죠? 임기 내 코스피 5천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사람들이 뭐래? 진중권, 뭐 이준석, 나경원 죽었다 깨도 안 된다. 민주노총 때문에 안 된다. 말 거기에 민주노총을 왜 끼어듭니까? 왜 또 괴롭힙니까? 그 사람들 절대 반성 안 하대요. 그렇게까지 그걸 하고 가짜뉴스 퍼뜨렸으면 저라면 제가 틀렸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와 정치가 안정되니 상법을 개정하니 우리 국민들의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옹호하니 이렇게 바뀌는군요 하면서 깨끗이 인정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코스피 5천을 넘어서 1만을 이야기하는 이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이영하 선생님하고 오건호 박사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우리 고향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선희 의원님도 오셨는데 인사도 못 하셨죠? 고향시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고요. 지금은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당이 합당될 뻔했으나 여러 논란으로 여전히 조국혁신당으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위원장입니다. 아 고양시 지역위원장 제가 초대를 안 했는데 이 강의 너무 좋다고 자발적으로 오셔서 다시 한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셨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박사님 팀이 수십 년간 그 주장했던 걸 학교에서 계속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김현명 교수님, 백선희 교수님 이런 분들이요. 근데 고향이 또 사신 이웃이니까 설령 혹시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우리 이웃에 이런 또 복지국가 전문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 우리 지역 내 모든 진보 개혁의 역량을 또 풀뿌리 정량을 모아가지고 이동환 고양시장 욕 한 번만 해도 돼요, 여러분. 리틀 윤석열, 고양의 윤석열 이렇게 불리는 이런 사람이 망친 복지나 민생은 되살려야죠. 제가 좀 이따 해도 나오겠지만, 자 저는 뭐 제가 오늘 준비한 저 슬라이드가 엄청 많지만 또 한 명의 고양 시민을 소개할까 합니다. 고양시 백석동에 여러분도 잘 아는 세계적인 무술 감독 정동 감독님 삽니다. 제가 이들이 오늘 여기 오니까 못 와서 미안하다고 이영하 부대변인 응원의 마음 전해달라고 하던데 이 정도는 백석동에 사는데 이분이 진짜 정의로운 분이에요.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근데 그것은 중소상공인들의 문제가 아니죠. 수수료로 10%를 뜯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 인상을 하겠죠.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배달의 민족, 대신의 민족, 게르만 민족이라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 배달앱을 쓰자. 지자체가 맘만 먹으면요. 이게 광주광역시는 땡겨요하고 이메포라는 공공 배달을 쓰는데 수수료가 2%밖에 안 됩니다.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상공인들도 음식 가격을 그만큼 올리질 않는 거죠. 소비자들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쿠폰도 막 그 여력이 되니까 한 번 주문할 때, 두 번 주문할 때 5,000원도 할인해 줬습니다. 작년에 이 이벤트가 엄청 유명했습니다. 땡겨요가 실제로 두 번 주문하면 5,000원 할인 그래가지고 막 폭주해서 앱이 다운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 배달의 민족을 쓰지 말고 공공배달을 쓰자라는데 홍보대사에 우리 고양시민, 이대한 고양시민 정동이 나섰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오늘 전화했더니 지금도 넷플릭스 드라마 무술감독을 한다고 지역에 내려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동 감독도 했고 저도 못 살겠다 가라차다 한승배달 캠페인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저는 뭐냐면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의 생활비가 절감되고 부가 늘어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손이 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네 도서관 여러분 고양시에 있는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아시는 분들 있죠? 역시 리틀 윤석열로 비추는 이야기되는 이동환 시장이 지호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도서관인데 이러면 소상공인들이 잘 되면 역사적으로 보면 지역 그런 공익적 프로그램에 기부를 늘리게 되죠.
그게 다른 나라 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잘 되면 지역에 기부가 늘어난다고 나옵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소상공인 잘 되면 지역에 기부가 늘어난다는 건 미국의 자들도 어떤 책에 지역 경제와 대형마트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 제가 그 다음에 자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바뀌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켓입니다. KTX하고 SRT 올해부터 합칩니다. 이제 박근혜 때 말도 안 되는 철도 민영화하려다가 국민들이 반대하고 철도 노조가 파업하니까 민영화는 실패하고 갑자기 공기업을 두 개로 분할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650억 정도의 중복 비용이 듭니다. 너무나 무모한 짓이었죠. 저 오건호 박사님이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재밌게 저분이 철도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박사님 맞으시죠? 저분은 사실은 철도 전문가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할 때 많이 만났죠 저분을. 근데 여러 진보 개혁 세력들이 이걸 약속했는데 정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혀 이 주제랑 큰 연관 없지만 근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작년에 바로 발표했습니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미 통합작업 들어갔습니다. 벌써 앱도 통합작업 들어갔습니다. 지금 KTX SRT 앱이 달라갖고 예약할 때 골치 아프고 골탕 먹잖아요 시민들이. 근데 이걸 하면 중복비용 650억 정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용이 편리해지니까 철도 이용객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철도 수익이 늘어납니다. 당장 여러분 SRT 수서에서 출발하는 거 보면요 요금이 10에서 15% 저렴합니다. KTX에 비해서. 우리 고향 시민들은 행신해서 탈 방법이 없죠. 수서까지 갈 일은 없잖아요. 왜 부자들이 엄청 사는 수서 주변에는 요금을 15%를 깎아주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용산역, 서울역, 행신역에서는 요금 15%가 더 비싸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통합이 됩니다. 앞으로 철도도 더 늘어나고요. 갈 수 있는 것도 늘어납니다. 이제 KTX에서 SRT 탑 통합되니까 요금이 10%, 15% 정도 인하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바뀌어서 이런 정책들이 나와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와 부산 한번 갔더니 6만 원, 7만 원. 근데 10%, 20%면 얼마나 줄어들죠? 왕복이면 만약 10만 원, 12만 원을 치면 10%면 12,000원이 세이브됩니다. 작은 돈이니까 큰 돈입니까? 지금 지갑에 여러분 마트에 들어가면 그 포인트 쌓는 거 미용실 가면 10번 하면 한 번 공짜로 준 그거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 마트에 가면 포인트 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해주면 엄청 손하잖아요. 그거 나중에 이렇게 딱 영수증 한번 봐보세요. 20원 적립돼 있고 그러잖아요. 와 편의점 어느 날 적립해봤더니 5원 적립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해주면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5원, 10원에 대해서는 예민하신 분들이 이런 정책은 무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인하가 됐고 이렇게 해서 자 이광수 대표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전 국민이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야기 안 합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하느냐. 이런 돈들 아껴서 그렇죠? 자 또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12,100원씩 통신비를 이동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을 받는 하위소득 70%의 어르신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상위소득 30%는 그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만약에 우리가 하위소득 80%로 또는 90%로 인상하면 그 혜택도 늘어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건 논쟁 중이니까 일단 하위소득 70%. 근데 주변에 우리 어머니, 아버니, 할아버지, 할머님들, 옆집 할머니, 할아버님들 중에 그걸 다 누리고 있을까요?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어르신들의 50%가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내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합산이면 24,200원이잖아요. 그렇죠? 10달이면 24만 원이잖아요. 그런 돈들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주식 투자와 상관없이 서민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 설날도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정책, 국민들의 생활비를 아끼는 정책,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아끼는 정책이 엄청나게 나와야 됩니다. 동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국민들이 몰라가고 놓치는 일 없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모아지면 그리고 아까 이강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도 조금 줄일 때는 줄이면 그런 돈들이 100만 원, 200만 원 가족을 합치면
300만 원, 400만 원이 되겠죠. 그걸로 주식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 없으면 ETF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100% 가까운 수익률을 났다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광수, 박시동 두 분을 따라다니면서 서당계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이광수, 박시동의 동진 앉은 거는 이광수, 박시동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주식 투자 겨우 없는 돈 이렇게 한 300 했는데 현재 지금 500만 원 정도 돼 있던데요. 누가 200만 원 벌어줍니까? 땅 어머니 아버님 하신 말씀 있죠. 야 이놈아 길 가다 땅을 한번 봐봐라. 10원짜리 하나 나오나. 가끔 파면 나올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당장 길 가봐라. 어디 100원이 하나 나오나. 저도 처음으로 와 이재명 정부의 효능과 주식 투자라는 게 이런 묘미가 있구나.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수 있는 200만 원이 넘는 이제 이번에 올해는 이제 월급 기준 한 210만 원쯤 되죠. 그 최저임금을 정부의 시책에 맞게 잘 ETF하고 삼성전자하고 9만 원대 딱 진입을 했죠. 와, 그 생각이 들대요. 삼성전자 그때 200만 원 정도 샀는데 공 하나 더 샀어야 되는데 바보 같은 놈. 돈 빌려서라도 샀어야 되는 건데 야 9만 원에서 10만 전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듣고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일단 200만 사보자 했는데 지금 16만 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도 하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도 하겠구나. 자주 창도 열어보는 건 그것도 느껴지더라고. 창을 자꾸 열어보더라고요. 300이 얼마 되었는지. 좋았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오늘 제 강의 주제가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먹살림 잘사니즘인데 우리는 또 노동소득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노동 존중을 통해서 또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소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먹살리즘 기본입니다. 그러나 노후가 불안하고 정말 아이들과 더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먹살리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최저임금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평균 이상의 풍요롭거나 인간적인 문화적인 살려면 잘사니즘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월 소득도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되지만 그런 우리의 월 소득을 늘려서 저는 이제 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업활동 참가 수익이라고도 해봅니다. 경영활동 참가 소득 또 기업활동에 투자를 해서 정당하게 부동산 투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생산적인 부분에 우리가 그것도 공부를 막 해가면서 리스크도 있다는 거 알면서 마음도 졸여가면서 열심히 주식 차트창도 들어가 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노동소득 플러스 금융투자소득을 늘려나간다면 우리가 먹사니즘이나 잘사니즘 좀 더 앞당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SRT, KTX 이런 통합 매우 중요하다. 합치고 요금 인하하고 행신역에서 더 많은 편수를 늘리고 행신역에서 갈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그럼 고향 시민 안 그래도 교통 때문에 많은 교통을 겪으시는 우리 고향 시민들이 또는 고향권 주민들이 고향 파주권 주민들이 교통복지가 늘어나잖아요.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례로 이제 갖고 왔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먹사니즘을 구현하고 잘 사는 거 좋은데 여전히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을 옛날에 좀 거창하게 말하면 민중생존권 또는 민중해방의 꿈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이상으로 생각했던 민중이 평등하게 다 같이 평등할 수는 없지만 잘 사는 그러니까 부자처럼 다 잘 사지 않는다도 최소한 평균적인 삶 또는 평균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저는 더더욱 우리가 가열차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길동 운행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 21세기 문명 국가에서 굶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매우 많다는 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식아동, 결식어르신, 빈곤아동, 빈곤사, 독고사, 고독사 이런 단어는 문명국가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착안하게 됐냐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경제 민생이 굉장히 파괴되는 와중에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로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로 입건된 국민이 4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민생 지원금도 나오고 당시 주식시장이 또 잘 됐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경제 성장도 좀 선방했고요. 그래도 10만 원 이하, 이제 보통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를 생계형절도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4명 줄어들었구나. 근데 2024년 말 통계를 보니까 무려 11만 명으로 다시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착한 분들인데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 부모님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어쩌다가 소액절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나. 사회를 보니까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손자가 굶고 있어서 생리대가 없어서 이런 사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굶주리는 사람들 무조건 저희한테 연락을 해라. 이름은 홍길동은행입니다. 무조건 10만 원씩 보내줍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소득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계좌번호를 받아서 보내드립니다. 오늘부로 한 4,500명 보내드렸습니다. 벌써 4억 5천이죠. 물론 그 중에는 장난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죽하면 본인이 좀 살만한데 뭔가 어려운 일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보내드려버립니다. 4,500명 중에 몇십 명은 장난이었거나 덜 급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몇천 명에게는 지금 며칠째 굶고 있는데 자살이나 극단적 선택이나 노숙이나 아니면 옆집에 편의점을 훔치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그래도 끼니를 뜨면서 다시 알바를 찾아서 그나마 갱생했다 이런 사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홍길동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장발장은행도 있습니다. 우리 인권연대를 중심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벌금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생경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벌금 못 내니까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거든요. 10만 원당 하루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 벌금이 20일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팔순 노모를 모시고 있다거나 어린 애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저희는 은행 대여가 아니고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홍길동은행이고요. 전태일재단은 노동자들이 약간의 회비를 내면 100만 원을 긴급히 또 빌려주는 풀빵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해서 아신 분들은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 조합도 들어오셨을 텐데 그분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게 늘어나면 좋은데 저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너무 잘한 게 있는데 그냥 드림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냥 드림센터? 전국에 100여 곳이 가면 그냥 2만 원어치 먹을 거 그냥 줍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100여 곳으로 되겠느냐. 전국에 시군구가 한 240개 되잖아요. 한 230개 되는데 전국의 시군구마다 최소 하나씩은 있어야죠. 그래야 자기 동네 가서 먹을 거 아니냐. 여러분 이름이 그냥 드림센터입니다. 고양시에 있나요? 이 영화 백선희 의원님 있나요? 전국에 현재 70개 정도 생겼으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백선희 의원님하고 영화 전 시원사 사장님께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는가 상관없이 바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사리짐과 잘살림으로 갈 때 그것조차 되지 않는 빈민이나 서민들도 함께 손잡고 가는 거죠. 당연히 삶의 질에 차등은 있죠.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균질하게 잘 살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걔네 능력, 조건, 노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그런 굶주리는 사람 없는 그런 걸 저희가 만들어가자 이제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 목사님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저런 표현이 고속철도 통합, 자세가 늘어나 운임은 낮아지고 철도노조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훨씬 안전해져. 한 철로 위에 두 개의 사가 다니잖아요. 아무래도 혹시라도 서로 잘못해가지고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작년에 이재명 정부 했던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늘렸더니 그중에 20%를 환급해줘가지고 9월, 10월, 11월 달에는 무려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 환급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냐면 몇 명이 신청했을 것 같아요. 저것을요. 여기 계신 분들 있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에이 신청해봐야 얼마나 했겠어. 1,000만 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페이백 받으려고요. 1,000만 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당근마켓 가입자가 3천만 원이 넘는 거 아시죠? 거의 국민마켓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유 용원호 정두홍 땡겨요. 그래서 공공매달 땡겨요가 많이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3분기 GDP 올라갔잖아요. 민세복 지원금 덕분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재명 당선될 때 좋아 이런 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이야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영하 선생님하고 오건호 선생님 이야기 들. 자, 이동환 시장님은 안타깝게 지역화폐를 없앴습니다. 올해는 어쩌지 부활했는데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전남 강진구는 고양시보다 돈이 훨씬 없죠. 그쵸 여러분? 딱 봐도 알겠죠? 정말 놀라운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자체장에 따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동수당 중앙정부가 만 7세까지 딱 10만 원 주는데 그걸로 출생량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동네 경제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어림없죠. 정말 저희 선배 세대들 때는 아동수당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동수당만 봐도 야 이것도 어디냐 하지만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래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출생률이 올라갈 리는 없습니다. 프랑스나 캐나다처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동수당을 한 50만 원 주면 출생률이 늘어난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강진군이 그걸 연구했나 봐요. 지역화폐로 60만 원을 더 줘버린 겁니다. 고양시는 없앴을 때 이분들 더 줬습니다. 그러면 애 있는 집, 하나 있는 집은 중앙정부 10만 원, 지방정부 60만 원, 70만 원. 둘이 있다 애가 14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자, 지역화폐는 아시죠 여러분? 다 동네에서 올해 안에 다 써야 됩니다. 대기업 매장에서 쓰지도 못합니다. 동네 경제까지 살아납니다. 동네 GDP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사도입니다. 강진구는 하는 걸 고양시는 안 하고 심지어는 폐기했습니까? 저기에 우리 강중 군민들은 저 화폐가 지역화폐 60%로 60만 원, 애가 둘이면 120만 원 더 생겼기 때문에 그 돈을 아껴서 이른바 주식시장에 진입할 여력이 되는 거죠. 원래 자기 돈으로 애들 키웠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좀만 더 잘하면 얼마든지 돈이 없는 건 맞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와, 한 푼도 없어서 해보고 싶은데 못하는 국민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될 텐데 이건 해결이 되는 거죠. 몇백만 원이라도. 딱 강진군의 사례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출생률도 그동안 수십조를 썼지만 출생이 안 늘어났는데 2배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이재명 정부는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을 10만 원 늘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1인당 20만 원을 줍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정책들이 지역민의 삶을 지금 꼭 주식 투자 아무 상관없이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고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동네 경제를 살리잖아요. 이건 이론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단 지방 정부가 그 정도의 재정이 되느냐에 이제 논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꼼꼼히 연구를 해야겠죠. 산재 사망자도 줄이고 이제 이런 정말 뒤에 슬라이드가 수백 장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이 정도로 마치고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이겁니다. 정말 좋은 세상 만들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투표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란 세력 몰아내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후보를 떠나가지고 정부가 바뀌니 여러 긍정적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세력, 나쁜 짓 하는 정치 세력 몰아내야 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투표 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모두가 운동권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마치 운동권처럼 때로는 투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여력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투자도 해야 됩니다. 삼투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좀 이따 또 저도 안진걸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난 사회활동가 중에 민생을 가장 샅샅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력에도 나왔지만 참여연대 민생팀장 또 사무처장 하시고 곳곳에 여러 현장 투쟁하는 곳도 놓치지 않고 발로 뛰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쫙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민생을 몸에 다 체화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준비된 마지막 타자 3번 타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뜨고 있습니다.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도 떠야 됩니다. 우리 고향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영하 민주당 부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오늘 늦은 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제가 한 분 떠오르는 분이 있었거든요.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여기도 아까 왔던 것 같아요. 친구인데 이렇게 그 조그만 이제 상가를 했는데 상가가 어려워서 다시 상가를 내놓게 된 거예요. 근데 상가가 잘 안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우울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막 촛불 집회도 나가고 막 열심히 나갔는데 그때는 그냥 그분의 정치가 좋아서 그분의 철학이 좋아서 나갔었대요. 근데 지금 상가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힘들지만 본인이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정치인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바꿔주는 어떤 정말 그런 사람으로 너무 좋아하게 됐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오늘 좀 잠깐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식 투자는 개인이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벌 수 있지만 지역사회는 뭘로 먹고 살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고양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고양시에 기업이 없는 건 아시죠, 여러분? 고양시에 코스피 상장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맞추시는 분께 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곳? 네, 크게 한번 하나? 네, 하나는 아니고요. 2개. 2개밖에 안 돼요. 이 10만 개의 기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은 이제 10인 이하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규모 있는 이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코스피가 2개라는 것은 오늘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투자 의욕이 막 나는데 대부분은 고양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고양시 기업이 아니라서 이 좋은 호기 때, 이 좋은 주식 투자하기 딱 좋은 시기를 만났는데 고양시에는 투자할 기업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주제에 맞게 펀드 이야기만 잠깐 드리려고 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양시가 기업도 없고 매우 열악한 것 같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경기도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세금 수입도 낮고 재정 자립도도 조금 낮아졌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가지 우리가 큰 장점이 있어요. 한 가지 정말 다른 지역사회가 없는 거, 그게 가진 고양시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곧 들어올 고양 아레나와 킨텍스예요. 그러니까 이 2곳은 지역사회를 넘어서 국가의 기반 사업들이거든요. 기반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채비하게 있는 게 딱 2개. 킨텍스와 고양 아레나는 단순히 그냥 어떤 공간이 아니라 고양의 미래 먹거리를 딱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2곳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시가 정말로 문화산업을 일으키는 길이 고양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서 그쪽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 강국을 만든다 그랬어요. 세계 5대 문화 강국을 만든다고 해서 그쪽 분야에 투자를 아마 정부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양도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우리도 만들어보자는 제안인데요. 그래서 고양 경제를 살리고 투자 가치를 높이는 고양 문화산업 펀드. 저 주식 하나도 없고 주식 모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공공펀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드리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개인이 기업을 해서 이득을 얻는 거지만 펀드는 우리가 뭉쳐서 괜찮은 사업을 육성하거나 같이 투자해서 공동으로 벌어들이는 거고, 특히 공공펀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나 정부가 이렇게 그 모펀드를 기본 이렇게 깔아주기 때문에 일반 민간 펀드보다는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가 힘을 모아서 뭉쳐서 고양 시민이 한번 투자를 지역사회에 해보자 이런 제안이고요. 이재명 정부의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AI 강국이거든요. 근데 AI 펀드는 100조 이상을 지금 조성에 들어갔어요. 이미 조성에 들어갔고 100조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도 지금 계속 로드맵도 다 나와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AI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래서 곧 이것을 의료, 복지, 공공 서비스에 도입해서
한국 사회를 AI 3대 강국으로 만든다는 건데 이거 실현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AI 펀드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핵심 목표가 바로 문화 강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세계 5대 문화 강국을 만드는 건데 아직 문화 펀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문화 펀드도 곧 조성이 될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양시가 먼저 제안하고 들어가자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문화 펀드는 5대 강국을 도약하는 기반이 되고 문화산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규모는 제안 드리는 것은 10조 이상 문화펀드를 조성해보고 정부와 고양시, 은행이 모펀드를 조성하고 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진행은 문화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 문화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아레나를 조성하고 킨텍스 제3관이 곧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을 문화산업 전용관으로 만들어서 아레나와 킨텍스와 연결된 문화산업 도시를 분명히 만드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길게 내다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기구들이 잘 없다 그래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문화예술가를 전인적으로 철학도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어서 고양시가 문화예술영재 시립 공립 아카데미를 만들면 딱 좋겠다는 게 문화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재교육대 투자하고 아레나 킨텍스 전용관을 만들고 이런 일에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문화산업은 단순히 공연이나 음악, 영상에 한정되지 않거든요. 고향의 음식 그리고 고향의 뷰티 산업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K 컬처 산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반도 우리가 마련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적용은 공연, 전시, 관광 이걸 좀 활성화하고 K 푸드와 K 뷰티를 그런 기업들을 육성해서 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육성 지원을 하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진행된다면 한국 사회가 문화 강국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고양시는 글로벌 문화산업 도시, 문화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펀드가 조성되면 고양시 문화산업도시가 어떻게 육성되냐 이 제안을 드리면 고양시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참여하고 지금 조금 문화산업도시로 조금 각광받을 수 있는 데가 고양시와 광주예요. 이제 정부가 먼저 광주에 많은 이제 투자를 약속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도 이런 투자를 적극 받아내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고 중앙 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시드머니를 마련하고 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그래서 고양과 광주 등 이런 몇 개 도시를 글로벌 문화 산업 도시로 집중 육성하자. 이 도시들이 핵심 도시들이 있어야 바로 문화 강국이 실현될 수 있거든요. 이 규모는 고양시와 정부 은행이 모펀드를 1조 원을 조성하고 이 1조 원에 플러스 알파에서 기업과 시민이 좀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 수익 그러니까 고양시가 이제 특수 SPC를 구성해서 계속 투자하고 협업하고 또 축제와 공연 전시 산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펀드로 적립하는 다시 투자하는 이런 순환의 구조로 펀드를 계속 10조까지 늘려가자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산업도시의 핵심은 문화 콘텐츠 산업인데 이것은 아레나, 컬처밸리, 그 다음에 킨텍스 3전시관 이런 것들이 주로 주축이 메인 메카가 될 수 있고 지금 고양시에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영상밸리가 지금 한창 분양 중이거든요. 그리고 대곡 신도시와 창릉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이곳에도 벨트를 조성하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레나 하나 들어오면 고양시에 지금 유치될 수 없는 기업들이 쫙 유치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창릉과 대곡까지 고양시 전체의 문화산업의 거점들을 확보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K건강푸드는 고양시의 절대 농지가 다른 사업은 못하지만 6차 가공산업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김치,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먹고 그냥 끝나지만 세계적인 이게 건강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식품이고 이것을 가공한 제품들이
세계의 메디컬 의료식품으로 지금 되게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산업 단지들을 고양에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는 아시다시피 6개의 종합병원과 또 미생물을 전공하는 병원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산업과 더불어서 K-의료산업도 한번 육성해 보자라는 말씀이고, 님 또 하나는 K-뷰티 산업인데요. 여러분 아이리헤어라는 브랜드 아세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그 헤어의 이제 국내 2위의 업체인데 그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2,000명이에요. 고양시 최대의 기업이거든요. 2,000명을 그 기업에서 고용하고 지금 이제 세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 펀드가 투자할 수 있고 벌면 우리가 또 다시 수익을 거두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잠깐만 이제 끝으로 예시만 드리면 프랑스 칸인데 칸 영화제가 열리는 그런 전시 공간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 킨텍스에 뭐 예를 들면 10분의 1도 못 돼요. 그렇게 큰 전시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칸 영화제가 열리면서 1년 내내 거기서 음악, 댄스 페스티벌, AI 컨퍼런스 등이 열리는데 이제 영화제를 넘어서 그 프랑스의 문화산업 허브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관람객이 50만 이상 오고 경제 효과는 이 한 곳에서 1조 1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고 이걸 통해서 칸 전체가 먹고 살게 되거든요. 근데 수천 명의 고용 창출이 돼요. 근데 칸은 되게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7만 정도고 고양시의 2개 동을 합친 면적 정도예요. 이 도시에서 영화제와 1년 내내 이 축제하면서 온 도시가 먹고 사는 거예요. 문화산업의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답니다. 영국 에든버러인데요. 이게 한 달 가까이 열리는 축제거든요. 세계 최대의 공연 예술제인데 에든버러 곳곳에서 그냥 아까는 칸은 한 곳에서 열렸잖아요. 근데 에든버러는 그러니까 에든버러 전체 곳곳에서 연극, 음악, 무용 축제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몰리고 1조 6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고용 창출로 연결되고 에든버러 전체를 활력을 주는 요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고양시 축제 있지 않으세요? 고양 호수 예술제도 이런 축제로 육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30만 명 정도 오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축제고요. 그 축제가 거기 호수공원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곳곳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룰 수 있는 경제 효과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독일 메넨인데 옥토버 페스트는 9월에 열리는 2주 동안 열리는 축제인데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예요. 여기에서 전통문화 음악 춤 퍼레이드를 하는데 관람객이 600만에서 700만이거든요. 경제 효과는 2조 2천억 원 이상이고요. 수천 명 고용 창출하고 원가 대비 30배 순수 수익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효과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축제 생각하니까 또 무슨 축제 생각나세요?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가 지금 10만 명 정도 오거든요. 10만 명 정도 오는데 예산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걸리 축제에 한 5억 정도 투자해 준다면 예를 들면 그러면 아마도 옥토버 페스트를 꿈꿀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양인데 고양에 정말 호기가 있어요. 고양 아레나인데 여긴 대형 문화 콘텐츠 복합단지인데 연 140회 큰 공연을 유치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관람객이 2천만 명 이상을 예측해요. 아까 전에 봤던 다른 나라들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죠. 2천만 명 이상이 예측되고 경제 효과는 1조 7천억, 10년 동안 했을 때 3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2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이제 간접 산업들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를 예측해서 20만 명 이상이고 재정 투입 이거는 제가 아까 잘못 긁어온 거고요. 그리고 BTS 공연 4월에 하잖아요. BTS 공연을 한 번 할 때 1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결코 모자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가진 것은 아까 전자에 말한 칸이라든지 에든버러라든지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성장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어떤 돈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것들을 악착같이 키워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고향은 되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레나, 킨텍스 이런 공간적 자산뿐만이 아니고 인적 자산도 굉장히 훌륭한 데들이 많은데 이름이 얘가 죄송해요. 금방 까먹어가지고. 근데 이 저기 뭐지?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고 지금 이 회사에서 지금 맨지먼트 회사인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대진고 아시죠? 대진고 동창 8명이 만든 회사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내내 친구였는데 초기 자본금이 100만 원이었대요. 100만 원을 모아서 지금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AI 엔터크 기업으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정상회담 했을 때 그때 공연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매출은 3천억 안팎이고요. 이 기업 가치를 평가했을 때 1조 원 가깝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출신이라 여기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을 기반으로 이런 산업들을 육성한다면 정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유명하거나 큰 기업뿐만이 아니더라도 고양시에는 예술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레나라든지 킨텍스에서 뭔가 큰 축제가 열릴 때 고양시 곳곳에서 자신들이 문화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들이 고양시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들을 주축으로 문화예술 특화 교육을 하고 문화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순환되는 문화산업 구조를 갖는다면 고양시도 이제는 이 경제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우리가 정말 이제 문화산업 기반으로 경제를 일으키고 뭐 상가를 살리고 이럴 수 있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희망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펀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프랑스 칸, 영국 에딘버러, 독일 미넨처럼 대한민국의 우리 고향이 새로운 문화의 수도가 되자는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자 조금만 준비해 주세요. 4개. 예, 의자 조금만 여기 갖다 놔주시고요. 예, 여기 바깥에 들어올 때 책이 2권 있었죠. 대한민국 경제 부흥이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자치. 얼마 전에 이영하 대표님이 쓰신 책입니다. 가실 때 구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영하 대표님은 제가 알기에 여기서 쭉 잘하시고 아시죠? 고향신문에서 34년 일하시고 이제 얼마 전에 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아까 미래를 그리고 있고 아까 이광 선생님이 모두가 투자자가 되자 그랬는데 제가 좀 그랬어요. 어디 투자해야 될까 이거 저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종목 하나 제안해 주셨어요. 예, 공공문화펀드가 만들어진답니다. 예, 기대해 갖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발표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요. 지금이 8시 28분이니까 한 20분 정도, 8시 50분 정도까지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쓰시고. 이 행사 웹자보로 안내드리고 또 사전 신청하신 분 중에 무려 43분이 사전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추렸는데요. 딱 이 질문을 먼저 제가 이광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떨어졌다 반등할 때 매수하라고 하셨는데 반등하는지 다시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매수하면 떨어집니다. 어떻게 왜 그렇죠? 이렇게 느끼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투자하는 방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이죠. 또 하나는 종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신 질문은 매매를 잘못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잘못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원인을 찾죠.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왜 내가 팔면 오르지? 그건 내가 사면과 팔면의 문제가 아니고 종목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건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원인은. 그러니까 종목을 잘못 선택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러면서 누가 나 CCTV 보고 있나 이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냐? 그거는 편안하게 여러분 쫓아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금같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일단 주도주라고 하는데 주도주는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주가가 오르는 종목, 그리고 주가가 오르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분명한 종목에 투자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내가 샀는데 오르네?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방법의 매매가 문제가 아니고 종목을 잘못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편하게.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주도주가 뭡니까?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왜 안 빠집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오르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회사가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투자하기 되게 편한 시장이에요. 특히 처음 하실 때.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시지 마시라. 그래서 편하게. 대신 편하게 할 때 중요한 기준은 투자는 비교하시면 안 돼요. 누가 막 사서 막 2배 올랐대, 3배 올랐대 그거보다도 내가 수익을 차근차근 조금씩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우리 초보자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아까 강의하실 때도 그래서 투자에 대한 교육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수입은 없지만 기존 모아둔 머니로 조금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마다 다른 주식시장 변동 속에서 가져야 할 단단한 기본 마인드가 어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주식 투자 현명하게 배우는 방법, 선별법 그런 거 노하우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이들에게 주식을 알려줄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아주 기본 원칙의 질문을 주셨고 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선한테 하나 더 드리고 딴 분한테 갈게요. 저도 사실 궁금한데 주식의 그리고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 가로 열고 캐시천 마크 있다는 말을 가끔 듣는데 사실인가요?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주식들은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에 작전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인데 어떻게 작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하시면 된다. 막 작은 주식 찾고 막 이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고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릴게요. 한국의 코스피 이렇게 상승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투자한 것처럼 지수 ETF를 꾸준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주도주 사시고 매수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이제 예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노동으로만 벌 수 없거든요. 여러분 투자를 진짜 배우셔야 돼요.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배당을 받아서나 이렇게 일종의 자본이익을 받아서 그런데 전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이 투자에 대해서 좀 뭐랄까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건 학습이에요. 학습은 공부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면서 하면서 축구처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 하시면서 궁금한 거 찾아보고 내가 이런 거 궁금했을 때 공부해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책 사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하시면서 조급하지 않게 비교하지 않으시면서 원칙을 잘 지키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관련된 책이나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주식 투자는 굉장히 진보적인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나이 따지지 않아요. 성별 따지지 않아요. 학력 따지지 않아요. 돈 따지지 않아요. 지역 따지지 않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많다고 해서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없어요. 나이 뭐 오래 했다고 1,000만 원 왔어요. 최근에 1년 동안 주식해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세대가 60대 중반의 여성분들이죠. 와.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을 약간 그건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막 경제에 엄청나게 지식이 많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 그게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비교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저도 약간만 덧붙이면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약간만 덧붙이면 우리 이 대표님이 그 매블쇼에 출연했는데 이제 수백만 명이 본 쇼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코스피 5천 되는 날 이광수 대표님 오히려 화를 내요. 그래서 화제가 된 거예요. 왜 제일 환호할 줄 알았더니 화를 이 5천 누가 돈 다 벌었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다 벌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10%도 안 된답니다. 근데 수익은 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100% 압박됐잖아요. 10 없는 사람 10억 벌어버린 거예요. 와, 그걸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던데 그래서 사실 그래서 뭐 배가 아프다, 아 나만 소외됐다, 뭐 포모에서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죠. 우리의 인생의 길은 각자의 또 철학이 있잖아요. 저희는 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땀을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세상이 우리의 원칙이고 영원히 가야 될 길이죠. 하지만 진짜 고령화이기도 하고요. 목사님 너무 잘 사시기 때문에 이광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실험하면서 실천하면서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데 주식 투자자 숫자도 이게 단순히 투기 예전에는 이제 진보 진영 일각에서 몇몇 투기 세력들의 문제다. 주식 투자를 이렇게 아직도 오해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1,500만 개미 투자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1,500만이면 우리나라 가구가 2,300만쯤 되거든요. 1인 가구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인구수는 5,100만. 거의 3분의 2 가까운 가구가 주식 투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뭐 투기 또는 금융 투기 세력이 문제라고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근데 재작년에 배당 소득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1,700만으로 나와 있어요. 국세청. 그러니까 실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1,500만이 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최근에 신규로 주식시장 진입하신 분들 많이 있죠. 나갔다 들어오신 분도 있잖아요. 통계가 한번 나오겠지만 한 2천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가구에서 한 명 정도는 최소한 한두 집마다 한 명 정도는 주식 시장에 진입해 있는 것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난 국민경제 이슈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투기는 계속 근절해 나가고 주식은 계속 서민이나 중산층들도 큰 돈은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ETF라도 잘해갖고 우상향에 가서 은행 예금 적금보다는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렇게 나가고 또 하나 저는 좋은 게 나랑 주식 투자 아무 상관없다는 사람들한테도 야, 너 국민연금 가입돼 있잖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코스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중에 국내 주식, 그러니까 수익률이 20% 넘었는데 그 20% 수익 중에 70%가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노후복지 거의 유일한 수단이 국민연금이 기금이 세계 3대 기금으로 지금 풍성해졌고요. 막 고갈 논쟁이 있는데 우리 오건호 박사님 연금 전문가였는데 고갈도 훨씬 시기를 늦출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바탕으로 또 국민연금이 더 많은 우리 노후복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주식 투자는 하지 않지만 주가 조작 세력을 엄단하고 주식 잘 되는 게 나랑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 왜? 우리의 국민연금 때문에 수익률이 2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그것은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70%나 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광 선생님 혹은 주식 관련돼서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질문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영하 대표님에게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질문 2개 온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질문이 있어요. 고양시를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 시민이신 것 같아요. 고양시 경제를 살릴 만한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라고 했는데 상장된 회사가 2개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아까 들었어요. 세상에.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5천을 넘은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까 이광 선생님께서 좀 단단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고양시 쪽으로 좀 와볼게요. 근데 고양시 질문을 보면서 제가 고양시 살고 있다 보니까 저도 막 너무 가슴이 절절히 와닿았어요. 고양시는 상권뿐 아니라 부동산이고 경제고 완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리겠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다, 젊은 청년이 없다, 도시가 늙었다, 라페스타, 외돔, 폐업이 많다, 일산 서구 공실이 너무 많다. 어떡하냐?
자, 절절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조금 더 이런 방향으로 해법을 아마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 이영하 대표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광수 선생님 많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 이제 저 똑같은 것 같아요. 고향 시민들은 거의 비슷한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화산업 말씀드렸던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고양시 곳곳에서 이런 뭐 축제와 이런 산업들 전시회가 열린다면 그것에 따른 기업들이 고양시에 정말 많이 유치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오라고 하지 않아도 고양시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오면 그만큼 그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운동장에서 고양 폰에 큰 공연을 하면 대화동 일대가 상권이 매출이 훨씬 뛰거든요. 훨씬 뛰는데 그게 이제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계속 연장하고 그리고 더더욱이는 고양시에 호텔이 너무 없어서 숙박이라든지 이것에서 연관될 수 있는 경제 시너지를 못 얻고 있어요. 그래서 연관될 수 있는 경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숙박, 관광, 회의 이런 구조들을 체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고 라페스타나 외돔 이런 데 죽은 상가들은 다시 고양시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을 생산하고 또 소비할 수 있는 레지던시나 이런 것들로 확대해서 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상가나 그러니까 공실들을 이렇게 회복해서 이런 전체적인 문화 전략과 맞붙여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문화펀드가 만약에 고양시에 문화펀드가 조성돼서 여러 우리 시민들이 투자하면 우리가 100만이잖아요. 100만인데 예를 들면 아이들 빼고 한 60만이다. 그럼 60만이 이 내가 돈 투자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축제를 해도 막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양시 전체가 하나가 돼서 우리 산업을 키우는 산업이 키워지는 내가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를 한번 꼽아봅니다. 정답은 없지만 하여튼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꿈을 꾸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드릴게요. 제가 드릴 테니까 누구 조금 도와주시고요. 예, 손 드신 분한테. 예. 주식 투자는 한 종목을 계속 들고 있으면 그 자체로 주가가 오른다면 그 자체로 복리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2% 오르고 내일 2% 오르면 2% 오른 데서 2% 오르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으면 복리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2% 올랐을 때 팔고 또 다른 걸 사서 또 수익률이 있어야 복리 효과라고 하는데 그냥 들고 있어도 복리 효과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지수가 이렇게 오른단 말이죠. 오를 때 지수를 사서 꾸준하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매일 1% 오르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10% 내서 뭐 종목 팔고 다른 데 10% 되고 이런 것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수를 사서 꾸준하게 그 복리 효과,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노리면 이렇게 효과를 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배당주 투자를 할 때 복리 효과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좀 다른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면 이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배당을 받는 게 끝나지 않고 그 배당으로 삼성전자를 다시 사야 복리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당의 복리 재투자는 그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 종목. 배당을 받은 종목.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금리라는 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 어떻게 돈 버는 줄 아세요? 은행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은행은 대출을 4%에 해줘요. 그 다음에 4%의 정기예금을 팔아요. 그러면 돈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죠. 그런데도 돈이 남아요. 왜 남는지 아세요? 정기예금은 만기가 됐을 때 이자 한 번 주죠. 근데 대출은 매달 이자를 받죠. 그러니까 복리 효과의 개념은 뭐냐면 속도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자라고 해도 얼마나 자주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주가 예를 들어서 월배당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배당 ETF 같은 거 사실 때 월배당 이런 게 또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자주 주. 예, 감사합니다. 또 자주 줘야 기분도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세금은 자주 내게 해야 돼. 그래야 효과가 커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아까 저거 잡으시. 어느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아 예, 바로 옆에. 아 감사합니다. 아니 더 전문가는 아닙니다. 부장님 제가 똑같이 전문가. 그 일산의 부동산이 좀 문제죠, 그죠? 뭐랄까 일개 신도시가 이제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이제 재건축도 하셔야 되고 사는데도 불편한데, 근데 똑같이 말씀하세요. 살기는 너무 좋다. 근데 집값이 안 오르고 재건축은 해야 되겠고 이 문제인데, 사실 문제 해결 방법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의 재건축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일개 신도시를 재건축해줘라. 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안 좋은 건 서울의 재건축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이 안 맞지.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막 재건축이 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누가 일산까지 오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뭐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일산의 국회의원들이나 의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죠. 그런 거 열심히 주민들 재건축을 막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균형 발전에 의해서 이렇게 서울하고 다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지금은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서울이 너무 잘 돼서 지금 힘들다라고 저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질문지도 보면 질문하신 분들이 우리 고향을 참 사랑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보면 우리 고양시는 살기는 참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집값이 안 올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요? 이러고, 여기도 보면 우리 고양시도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정원호 송동구청장 같은 분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만들어봐요. 뭐 이런 바람들도 많이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역 납세제 같은 거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산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는 완전 베드타운이잖아요. 다 서울에 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돈 벌어서 거기에서 재산세 이런 거를 그러니까 소득세 이런 거를 내가 사는 곳에 지정해서 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이제 중앙정치에서 이제 풀어야 돼요. 저는 지역균형 발전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을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예. 아,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 제약인데 한 분 정도만 계시면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아 예, 저쪽. 두 분, 딱 두 분까지. 예, 하세요. 질문하고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예. 저희가 세 분한테 종합적으로 저도 약간 드릴 말씀 말씀하실 기회를 있습니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질문까지 받으시고 종합해서 예. 먼저 하실래요? 예. 우리 저기 파주랑 김포로 다니시는 선생님 맞습니다. 파주시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적극적으로 줘가지고 아마 이번 설명절 앞두고도 전국의 지자체 중에 한 20여 곳은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힘드시냐고 20만 원 안팎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안 하는 데도 많잖아요. 재정상의 어려움만 없다면 엉뚱한 데 돈 쓰는 것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다 지역사회에 다시 투자되고 또 그렇게 돈이 돌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힌트 차원에서 공유해드리면 아동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 친화적인 삶을 살고 또 그 부모님들의 교통비를 줄이려고 무료 버스를 하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하고 강원도 하천이거든요. 대기오염도 예방, 엄마 아빠가 승용차로 자꾸 다니면 대기오염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느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은 되는데 우리 지역은 안 되는 거. 저는 이제 고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고향에 뜻 있는 정치가들의 행정가들이 전국에 다른 곳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되고 있는 거, 고향 시민들의 물론 동의는 거쳐야 되고요. 또 돼야 되는데 샅샅이 조사해서 한번 시민들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말씀, 성동구청은 필수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 지역 내 마을버스 기사님, 또 청소, 경비, 학교 급식 이런 분들에게 필수 노동자 지원조를 만들어가지고 마을버스 기사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마을버스 막 늦게 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불질질하고 위험하고. 근데 마을버스 기사님들에게 30만 원의 필수 지원 노동자 지원 수당을 준 다음부터 성동구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졌다는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하니까 우리 지역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비용이 절감이 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다 조사해서 좀 함께 요구를 하고 당연히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하는 뜻 있는 정치가나 행정가를 제가 투표하고 지원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민주당 이야기하신 관련해서 최근 아무튼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있으셨죠. 그래서 언젠가 어떤 뜻 있는 정책들이 합칠 수도 있고 또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어제부로 다 논란이 정리됐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절박하고 시급한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꼭 그것이었어야 됐나? 저는 그건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시민사단체들이 가진 의문이었어요. 코스피 5천 시대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여제 말했잖아요. 부자들은 엄청난 돈을 버는데 서민, 빈민, 청년들은 아예 진입 못했거나 투자돼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했으니까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참에 근절 안 하면 근절 못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목숨 걸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 안 자고 마무리하죠. 이번에 근절 못하면 못 이깁니다. 정권 초에 지지율이 60~70%이고 부동산 전문가인 대통령이 새벽 1시, 2시에 나서서 하는 것은 김대중도 노무현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앞으로 영원히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그 합당 논란을 떠나서 어떤 또 다른 어떤 논란이나 불필요한 어떤 소모가 있었다면 그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모든 개혁 세력이 NGO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도 마찬가지. 지금 이재명 정부와는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내란 청산, 부동산 투기 근절에 올인해도 모자라다. 자만주 같이 동참해줘야 된다. 100%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떤 분열이나 서로 막 이렇게 논쟁하고 이런 건 이제 그만하고 그런 에너지로 가자 이렇게 또 제안도 드려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네. 예, 그 청약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청약 신청을 나중에 하실 거예요? 그 조건이 안 되잖아요. 예, 금리가 낮기 때문에 굳이 저축을 가져갈 필요 없고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뭐 좋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과도하게 낮은 금리의 정기적금이나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원금 보장이 사실 안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2배 올랐는데 나는 2% 들고 있는 게 사실 그게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익률도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특히 정치인들 만나면서 어떤 말을 하면 정치는 왜 하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속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선거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 뽑아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거 이기려는 사람, 선거만 이기려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정치를 왜 하는 거예요? 좋은 세상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가 떨어지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선거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민주당이나 다 할 거 없이. 그래서 되게 한심하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바꿔내야죠. 그런 사람들 속아내고 선거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투표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바꿔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투표권을 잘 활용해서 이번에도 지방선거 하실 때 선거만 이기려는 사람들. 근데 그거 공약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고향에 삼성전자 유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만 이기려는 사람들이요. 예, 그렇죠. 그 공약 잘 보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만 이기려는 사람, 정치인들 이제는 없애야 된다. 다시 뽑아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두 분 팬인데 이광수 소장님 책이랑 우리 안치걸 소장님 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진보하려면 진보가 직접 투자해야 되고 진보가 투자해야만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가 얼마나 멋진지 저는 좀 두 분께 진짜 박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34년 동안 지역신문에서 일하면서 주제가 지역사회로 빨리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상가 문제, 우리의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우리의
미디어와 별도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자치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제 정치를 넘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의 문제에 우리가 정말 조금 깐깐해졌으면 좋겠어요. 깐깐해졌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분들은 선거 때 나를 도와줬던 분들을 이렇게 많이 지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 누가 어떤 시의원이 잘할지, 어떤 시장이 잘할지 깐깐하게 따져가지고 정적인 거 좀 벗어버리고 고양시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천권을 좀 행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다행히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힘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민주당원들에게 알 권리를 좀, 어떤 정책을 누가 제안하는지 알 권리를 당에서 좀 최대한 확대해서 좋은 후보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마지막에 오늘 경제부흥회인데 좀 슬픈 말씀 드리면, 고양시 지역 카페가 1년 동안 쓰면 여러분들이 축적할 수 있는 순수 이득이 될 수 있는 돈이 고양시는 12만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럼 1년 이렇게 4가족 하면은 48만 원이잖아요. 근데 화성이나 광명 또 그 파주는 1인당 100만 원을 축적해요. 그러면 4인 가족이면 4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400만 원이 그냥 이게 못 받은 게 억울한 게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억울하지만 이 400만 원이 지역사회에 뿌려지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면 1년의 차이가 1,000억 이상이에요. 1,000억 이상이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다시 그것이 상권으로 돌아가고, 이 거대한 지역 순환 경제의 흐름을 자치단체장이 막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 잘 좀 고민하고, 정말 진보를 위한 정책, 진보를 위한 투자가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세 분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을 맡았는데 시간은 좀 많이 흘렀습니다. 예, 사과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식도 이야기하고 또 이영하 대표께서 공공문화펀드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소재는 주식이고 펀드지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통으로 찾고 있던 건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지지 않고 계속 희망을 만들어가는 조그만 자리였기를 바라고 또 믿습니다. 감사도 우리 넷이 일어나서 인사드리면서 끝낼까요? 예. 자, 그러면 모두 감사합니다. 사진 그러면 네 분만 잠깐 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잠깐만 군데군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계세요. 여기서 사진 찍을게요. 집결에서 찍은던 모양새가 좀 좋죠. 아니 선생님 지금 예,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여기 앉으시면 네. 자, 우리 보름달 하나. 네, 좋습니다. 쑥스럽지만 일단 하트만 더. 고양시를 사랑합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제가 진보를 위한 하면 투자. 네. 진보를 위한 투자. 예, 감사합니다.